바우스의 김용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개봉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OTT 및 VOD 시장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극장이 일부 운영되고는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 개봉을 감수하는 영화들도 있는데요. 오늘 다룰 영화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의 영화 원더우먼 1984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원더우먼 다이애나는 그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편에서 죽은 스티브를 잊지 못하고 그가 죽은 시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티브의 사진 아래에 멈춰있는 시계가 바로 그런 뜻이죠. 이에 다이애나는 박물관 동료인 바바라가 관리하고 있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유물 드림손의 힘을 이용해서 죽은 스티브를 되살려냅니다. 마치 맥스웰 로드의 비타민제 이야기처럼 시간을 거슬러서 말이죠. 여기에 맞춰서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연출이 사용됩니다. 한편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따돌림 당할 존재감조차 없던 바바라는 어디서나 인기를 끄는 다이애나처럼 되고 싶다는 소원을 드림스톤에게 빌고 인기는 물론 원더우먼의 힘까지 얻습니다. 하지만 드림스톤의 실체는 소원을 빈 대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위험한 유물이었습니다. 욕망의 화신인 로드는 바바라에게 접근해서 드림스톤을 빼돌리고 스스로 드림스톤이 되어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신 그들이 가진 것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앗아갑니다. 다이애나와 스티브는 드림스톤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여정, 즉 로드를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서지만 자신의 소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바바라가 두 사람을 막아섭니다. 주변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따뜻한 품성을 잃어가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다이애나는 소원을 빈 대가, 순리를 거슬러서 스티브를 되살린 대가로 원더우먼으로서의 힘을 잃어갑니다. 이에 스티브는 전작에서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처럼 부활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다이애나도 이에 설득되어서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순리를 거슬러서 스티브를 되살린 세상, 이미 지나갔어야 할 과거가 남아있는 세상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세상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재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나는 오늘을 구할 테니 당신은 세상을 구하라는 전편에서의 스티브의 대사를 멋지게 비틀었습니다. 로드는 전 세계의 모든 방송을 하이제킹해서 전 인류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그간의 대가로 소모되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소원을 빈 다른 사람들에게서 충당합니다. 그리고 바바라에게는 최상위 포식자 치타로서의 더 큰 힘을 선사하는데요. 다이애나는 전설적인 전사 아스트라이아의 갑옷을 입고 치타를 저지합니다. 이때 수비적으로 싸우다가 날개를 벗어던지고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은 아스트라이아의 유산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집착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이애나는 치타를 쓰러뜨리고 로드의 방송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소원을 포기할 것을 호소합니다. 참고로 힘을 역이용한다는 대사는 초반에도 나오죠. 그리고 로드는 본인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유일한 행복,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빚어낸 혼란 속에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고 그 역시 소원을 포기합니다. 전작의 주제인 인류애에 이어서 욕망과 순리, 응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더우먼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속편입니다. 자막상으로는 진실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잘 와닿지는 않지만요. 일단 배경으로 왜 하필 1984년을 선택했는지 보겠습니다. 실제로도 1984년에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레퍼런스는 역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죠. 이 소설은 국민을 감시하는 전체주의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부가 사람을 감시한다면 로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그들을 조종합니다. 소설에서 모티브를 따온 같은 제목의 광고도 있는데요. 대충 소설 1984 속의 세계를 한 명의 여성이 파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광고 속의 세계가 상징하는 것은 당시 IT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IBM이고요. 주인공인 여성, 즉 광고의 주체는 바로 애플 최초의 PC, 매킨토시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에서 원더우먼이 CCTV를 파괴하는 것은 그에 대한 오마주이면서도 영화 전체의 진행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1984년은 냉전과 오일 쇼크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사상의 각축전임과 동시에 다양성과 금융, 그리고 정보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인간의 욕망을 자양분으로 삼는 악역이 파고들어 빚어낸 난장판이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는 거창해 보이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은 영화였습니다. 일단 아무리 초월적인 힘이 개입했다고 쳐도 상황이 전개되는 방식이 우연을 넘어서 억지에 가까워요. 처음에는 신체를 접촉해야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방송도 입자가 몸에 닿으니까 어찌됐든 접촉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투명 비행기가 비록 원더우먼의 상징이긴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비행기가 연료는 어디서 난 건지,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고 쳐도 어떻게 실제 움직이는 비행기로 기능을 하는 건지, 치타는 로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때와 장소에 맞춰서 나타나는지, 아빠가 보고 싶다는 로드 아들의 소원이 드림스톤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떤 원리로 그러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한순간에 다 같이 소원을 포기하는 건지, 드림스톤을 만드는 건 신 중에서도 제일 흉악한 신이라면서 왜 또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걸 다 취소시켜 주는지, 아니 애초에 박물관 유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빼돌려서 이 사단이 난 건지, 플롯에 군데군데 난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점은 바로 빌런에 관한 것입니다. 로드와 치타의 공통점은 평범한 인간에서 초인적인 힘을 다루는 빌런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캐릭터는 그를 타락시킬 만큼 강력한 감정적 동기, 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혼자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에게 미리미리 내비쳐 줘야죠. 캡틴 아메리카 11워의 제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모는 각종 군사 기술에 더해서 경험과 인내심이라는 큰 무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어벤져스와 울트론의 싸움에 휘말려서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초반부터 핸드폰에 녹음된 가족들의 생전 음성을 마치 통화를 하듯 계속 듣는 연출을 통해서 충분히 곡선을 뿌렸습니다. 바바라는 단순히 다이애나를 부러워할 뿐 자신의 사회성과 인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뜻한 품성 속에 내재된 열등감을 내비치면서 관객의 불안함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력과 인기를 얻은 대가로 인간미를 잃고 폭력적이게 변한 것도 관객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죠. 로드의 욕망이 사실 성장 과정의 결핍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야 플래시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객은 앞에 나온 행동에 쉽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은 결말부의 해결과 연결될 뿐 로드의 기원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럼 로드의 기원을 뭐하러 마지막에 밝힌 것이냐? 로드도 사실 불쌍한 놈이란 걸 상기시켜서 아들과 재회하는 장면의 감동을 배가하기 위함이죠. 단순하고 보편적인 감정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1차원적인 감동을 안겨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신파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이런 결말은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엉망으로 구축된 빌런이 퇴장할 때도 장렬히 싸우다가 퇴장한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포기하겠어! 말 한마디로 끝난다? 악역을 둘씩이나 기용하고 신적인 존재가 만든 힘까지 부여했으면서 그 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또 중요한 점 하나는 바로 액션 연출의 한계입니다. 잭 스나이더가 확립한 DC 확장 유니버스의 장점은 카메라 워크의 현란한 가속으로 묘사한 초인들의 압도적인 무력입니다. 그런데 본작은 액션씬 자체가 적고 그나마도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두 번에 걸친 치타와의 대결은 긴 러닝타임에 비해서 너무 짧고 임팩트도 적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무력이라 할 게 없는 로드와의 대결은 그냥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강풍기 틀어놓고 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 장면은 맨 오브 스틸 보고 좀 배웁시다. 그래도 혹시 캡틴 아메리카 1편처럼 1984년에 복고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연출한 건 아닐까 하는 참작의 여지를 남겨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소한 밝고 희망적인 무드로 인류애를 찬미하는 원더우먼의 캐릭터성이 헤쳐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묻겠습니다. 여러모로 패티 젠킨스 감독의 연출력을 시험대에 오르게 만든 작품입니다. 1편에 이어서 아쿠아맨까지 재밌게 본 만큼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끝으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번역가 좀 바꾸세요. 제발.